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VIT 논문을 발표할 양다현입니다. 먼저 이 논문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줄여서 VIT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일단 이 제목을 먼저 해석해 보았는데 이 제목을 봐주시면 이미지는 16 곱하기 16개의 단어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핵심은 이미지를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각들, 즉 여기서 말하는 패치로 나눠서 그 패치들을 문장 속에 있는 단어처럼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합성국 신경망이 거의 표준처럼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이미지도 문장처럼 쪼개서 트랜스포머에 넣으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abstract 부분이랑 introduction 부분이 약간 비슷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두 개를 한 번에 요약을 해보았어요. 먼저 트랜스포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트랜스포머는 원래 자연어 처리, 즉 문장을 다루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고 각 단어가 문장 안에 다른 단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계산하면서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셀프 어텐션은 입력 안의 요소들끼리 서로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문장에서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보지만 이미지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패치와 패치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전학습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VIT는 처음부터 작은 데이터셋으로만 학습하면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논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주 큰 데이터셋으로 먼저 학습한 다음 우리가 원하는 작은 데이터셋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방식에서 강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전학습 후 미세조정이나 전이학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는 뒤쪽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슬라이드를 확인을 해보시면 VID 이전에 이미지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하는 요소들끼리 서로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조금 바꿔서 이미지 패치들 간의 관계로 확인을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미지에 셀프 어텐션을 바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각 픽셀이 다른 픽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픽셀 수에 대한 2차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픽셀이 많아질수록 계산량이 너무 빠르게 커져서 현실적인 입력 크기에는 확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법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대부분 계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역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가 아닌 쿼리 픽셀에 대해 자기주의를 지역적 이웃 내에서만 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다중 헤드 자기주의 블록으로 컨볼루션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전역 자기주의에 대한 확장 가능한 근사치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크기의 블록을 어텐션에 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2 곱하기 2 크기의 패치를 추출하고 그 위에 전체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픽셀 하나하나가 아니라 작은 패치 단위로 어텐션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VIT랑 매우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해당, 해당 연구는 낮은 해상도 이미지에 더 적합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앞선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CNN과 셀프 어텐션의 결합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CNN이 먼저 이미지 분류를 위한 특징 맵을 만들고 그 CNN의 출력을 자기주의와 결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CNN의 지역적 특징 추출 능력과 셀프 어텐션의 관계 학습 능력을 함께 쓰려는 시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미지 GPT는 이미지 해상도와 색 공간을 줄인 후 이미지 픽셀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모델인데 생성 모델로 비지도 방식을 학습하고 결과 표현의 분류 성능을 위해 미세 조정하거나 선형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VIT에 대해서 구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발표 특징상 저는 약간 모델의 구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PPT가 매우 많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슬라이드는 VIT의 전체적인 구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 이미지들은 아래 보이시는 그림처럼 총 9개 혹은 우리가 설정하는 것처럼 패치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이 분할이 되는 이유는 이미지는 원래 가로, 세로, 채널 이렇게 세 개를 가진 3차원 데이터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활용하기 때문에 문장처럼 순서가 있는 벡터들의 나열로 입력을 받아줘야 됩니다. 즉, 패치를 벡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단 작은 사이즈로 나눈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패치를 수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미지는 보통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HWC, 아까 말했던 높이, 너비, 채널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이미지라면 보통 RGB의 세 채널이므로 C는 3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VIT는 이 이미지 크기를 P 곱하기 P의 크기의 배치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크기가 224 곱하기 224면 패치 크기를 16 곱하기 16으로 설정했을 때 가로 방향으로 14 곱하기니까 세로 방향으로 14의 패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패치의 개수는 생긴 수 곱하기 생긴 수이기 때문에 14 곱하기 14가 돼서 196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미지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패치 하나의 크기로 나눠준 게 패치의 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슬라이드 수식에서 봐주시면 n은 hw 나누 p 제곱 나누 분의 hw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전체 이미지 면적을 패치 하나의 면적으로 나누면 패치 개수가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말로 설명했던 그 수식이 보이시는 것처럼 n은 뭐라 뭐라 되어 있는 수식인 거죠. 그리고 각 패치 하나는 여기에 채널 수까지 곱해가지고 p 곱하기 c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렬로 펼치게 된다면 길이가 p제곱 곱하기 c인 벡터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패치 개수인 n이 트랜스포머의 입력 시퀀스 길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에서 단어 개수가 시퀀스 길이가 되는 것처럼 VIT에서는 패치 개수가 시퀀스 길이가 됩니다. 다음으로 패치들을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패치는 픽셀 값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이 패치를 하나의 벡터로 길게 쪼개는 방법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랜스포머는 모델 내부에서 사용하는 히든 디멘션, 즉 정해진 차원의 벡터를 입력 값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펼쳐진 패치 벡터 전체를 선형층에 넣어서 원하는 차원의 벡터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형 투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각 이미지 조각을 트랜스포머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인베딩 같은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를 숫자 벡터로 바꿔서 트랜스포머에 넣듯이 VIT에서는 이미지 패치를 숫자 벡터로 바꿔서 트랜스포머에 넣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논문에서는 이 과정 또한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치들을 모두 펼치면 아래 보이시는 거에 x 언더슬래시 p처럼 저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n은 아까 말씀드렸던 패치 개수고 p제곱 c는 패치 하나를 펼친 벡터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형투영 행렬 1을 곱해주게 되는데요. 이 행렬 1은 p제곱 c, 즉 패치 하나를 펼친 벡터 길이에 곱하기 d가 되는데요. 여기서 d는 트랜스포머가 원하는 차원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n개의 패치 각각을 d차원 벡터로 변환해 주는 방식인데요. 왜 d차원으로 저희가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이거 사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들은 모든 토큰이 같은 차원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문장에서 모든 단어 인베딩이 같은 크기의 벡터로 들어가야 어텐션 계산이 가능한 것처럼 VIT에서도 모든 패치가 같은 크기의 벡터여야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클래스 토큰이나 포지션 인베딩, 위치 인베딩을 더해야 할 때 이 값들이 모두 D차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패치 벡터의 차원을 여기서 뒤로 맞춰주지 않는다면 뒤에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D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머가 사용하는 공통 언어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그대로 쓰기보다 D 차원으로 바꿔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 이후에 나오는 클래스 토큰, 그 이후에 나오는 위치 임베딩, 이 모든 차원에서 문제없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 토큰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T에서는 패치 토큰들 앞에 학습이 가능한 토큰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이 토큰을 클래스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토큰이 왜 필요하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지나가게 되면 각 패치 토큰은 다른 패치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셀프 어텐션의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클래스 토큰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학습이 가능한 벡터로 시작을 하였지만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미지 전체의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클래스와 합침 한 다음에 옆에 는 해서 z 0 곱하기 0의 0승 이렇게 써놨는데 얘는 입력 시퀀스 0번째 위치, 즉 제일 앞에 위치에 클래스 토큰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모두 통과한 뒤에 클래스 토큰은 동일하게 맨 앞쪽에 위치해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지나가게 된 이후의 분류 과정을 드려보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한 뒤에는 여러 토큰의 출력들이 나옵니다. 패치 토큰들의 출력도 있을 것이고 맨 앞에 있던 클래스 토큰의 출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최종 클래스 토큰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머 인코더 마지막 층, 즉 L층에 위치하게 둔 후에 이 벡터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으니 얘를 MLP 헤드, 즉 분류기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MLP 헤드에서는 이 이미지가 어떠한 종류인지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부분이고 MLP 헤드는 그 이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답을 고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VIT에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구조고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VIT는 사전학습이랑 미세조정 아니면 전이학습이 다르게 조금 구조가 달라진다고 하길래 이 부분도 넣어보았습니다. 먼저 사전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냐? 큰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VIT는 큰 모델로 학습을 했을 때는 성능이 조금 좋게 나오지만 작은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는 성능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학습은 큰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래스 토큰의 최종 출력 준비에 은닉층을 하나 가진 MLP 헤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라이너, 액티베이션, 라이너, 클래스, 프레딕션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 부분에서는 비선형성을 넘는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직선적인 변환만 하면 복잡한 패턴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넣어서 조금 더 복잡한 관계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미세 조정, 저희가 분류를 막 시작하기 위한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기존 VIT 본체는 유지하고 마지막 프리딕션 헤드만 새 데이터셋에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전학습은 1000개나 수만 개의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셋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새로 풀고 싶은 문제가 10개의 클래스 분류라면 마지막 헤드는 10개의 클래스를 출력하도록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보통 마지막에 라이너 레이어나 클래스 프레딕션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얘는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얘는 총 2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델을 전체를 처음부터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데이터셋에서 배운 시각적 표현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 부분에 파인 튜닝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나온 건지 위치 임패딩에 대한 게 조금 더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임베딩을 말씀드려보면 이미지 분류하는 모델에 있어서 위치를 확인하거나 위치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입력을 순서가 있는 토큰들의 집합으로 봤는데 이때 셀프 어텐션 자체는 토큰들의 순서를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단어든 패치든 그냥 벡터들의 모음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위치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패치 토큰의 위치 정보로 나타내는 위치 임베딩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2D 이미지이긴 하지만 문장처럼 일련 시퀀스로 만들기 때문에 위치들도 동일하게 1번, 2번, 3번 쭉쭉쭉 나아가 뭐 196번 이런 식으로 일렬 시퀀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각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 임베딩을 더해주어야 모델이 얘네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IT의 입력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수식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각각의 수식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하나하나 우리가 앞서 말했던 잘라낸 패치들이 뭔지, 선형 투영을 어떻게 했는지, 1번 패치를 어떻게 넣고 위치 임베딩을 한 전체 결과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VIT의 핵심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내부를 봐주시면 얘는 여러 개의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왼쪽에 LX라고 되어 있는데 이 L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코더 블럭이 L번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트랜스포머의 L번째에 클래스 토큰이 위치한다고 했는데 그 L번째가 마지막 출력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반복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레이어 놈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입력 벡터를 안정적으로 정리해주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MSA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셀프 어텐션은 각 토큰들이 다른 토큰들을 얼마나 참고할지 계산을 하는 과정이고요. 각 패치가 다른 패치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헤드라는 말이 붙었는데 얘는 이 어텐션을 여러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헤드에서는 가까운 패치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어떤 헤드에서는 멀리 떨어진 패치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잔차 연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원래 입력에 Z에 L-1을 더한다. 이 부분이 바로 잔차 연결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입력에 계속해서 더해주는데 이 더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모델이 깊어질수록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원래 정보를 전달하는 길을 만들어주면 학습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존하는 구조로 앞선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각 토큰의 MLP를 통해서 한 번 더 변환을 하게 됩니다. 수식은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고요. 얘도 동일하게 앞에 진행됐던 거에 뒷부분을 더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또한 잔차 연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레이어 놈을 적용을 하는데 이 레이어 놈은 벡터 내부의 값들을 평균과 분산 기준으로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화를 지키는데 평균은 0에 가깝게 분산은 1에 가깝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MLP는 그리고 찾아봤더니 라이너나 젤루나 라이널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젤루가 뭔지 처음 봐가지고 찾아봤더니 얘는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활성화 함수를 넣어줘야 이미지는 단순 선형성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변환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코더층을 다 통과한 뒤에 0번째 토큰이었던 클래스 토큰을 가져와서 얘 또한 레이어 노움을 적용한 것이 이미지 표현 Y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T는 여러 트랜스포머 인코더층을 지나면서 클래스 토큰이 이미지 전체 정보를 모으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 클래스 토큰을 이미지의 대표 벡터로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VIT가 가지고 있는 귀납점 편향에 대해서도 논문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귀납적 편향이 뭐냐? 약간 말이 어려워서 찾아봤는데요. 모델이 데이터를 보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기본 가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가 CNN이잖아요. 그래서 CNN은 이미지에 대해서 매우 강한 귀납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CNN은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보지 않고 작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가까운 픽셀끼리 관계가 중요하다는 가정을 깔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차원 이웃 구조로 CNN 필터는 이미지의 2D 격자 위를 이동하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지의 가로나 세로 구조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동 등변성입니다. 이동 등변성이 무슨 말이냐? 입력 이미지에서 물체 위치가 이동하면 피처 맵에서도 피처 맵에서의 반응도 같은 식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즉, 이게 다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보면, 예를 들어 고양이 귀를 찾는 필터가 있다고 할 때, 귀가 왼쪽 위에 있으면 왼쪽 위에서 반응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으면 오른쪽 아래에서 반응하고, 같은 필터를 이미지 전체 위치를 반복해서 적용하더라도 동일한 특징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계속 똑같은 위치를 찾는 거죠. 이러한 기납적 편향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 VIT는 이러한 가정이 매우 적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전역적으로 시퀀스 전체의 관계를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즉, 가까운 패치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멀리 떨어진 패치와의 관계도 볼 수 있고요. VIT에도 일부 이미지 관련 요소가 있긴 했습니다. 패치 내부에서는 픽셀들이 함께 묶임으로 약간의 지역성이 있었고, 같은 프로젝션을 모든 패치에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유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위치 임베딩을 통해서 2D 위치 정보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NN처럼 특화된 과정을 많이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뒤에 실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으면 CNN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논문에서는 VIT랑 CNN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구조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단 추가된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처럼 CNN에서 CNN 피처 맵으로 가는 과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CNN으로 먼저 넣게 되면 CNN 피처 맵이 나오는데 피처 맵은 CNN이 이미지에서 뽑은 특징 지도죠. 그리고 이 피처 맵을 패치처럼 펼쳐서 선형 투영을 적용하고 이 이후의 과정을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가 좋아지냐? CNN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귀납적 편향이 되게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미지 특징을 잘 추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픽셀 사이의 관계나 작은 패턴을 잘 잡아내게 됩니다. 반면에 VIT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는 멀리 떨어진 패치들 사이의 전역적인 관계를 학습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조는 CNN이 기본적인 이미지 특징을 뽑게 만들고 트랜스포머가 그 특징들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를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전역적 학습 능력과 지역적 특징 추출 능력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이랑 higher resolution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일단 얘네들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학습은 매우 큰 모델로 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전이 학습은 되게 조그만 부분만 수정을 한다고 했죠. 그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측 헤드만 새 데이터셋에 교체하고 파인 튜닝 때 이미지 해상도를 더 크게 쓰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상도가 바뀌면 위치 임베딩도 2D 보관해서 맞춰준다. 이게 핵심인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았고 두 번째 부분은 일단 이미지 해상도를 더 크게 쓴다라는 말은 사전 학습에서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되지만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더 큰 해상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세밀한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합니다. 그리고 2D로 보관해 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전 학습할 때 뒤쪽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 높은 해상도를 진행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224 곱하기 224 이미지로 사전학습을 했는데 파인튜닝은 얘보다 해상도를 높여야 되니까 좀 더 크게 384 곱하기 384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치 크기는 사실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눠주면은 패치 수가 24 곱하기 24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577-196개의 남는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패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패치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D 격자로 확인을 하게 되고 이 2D 격자를 2차원 보관으로 더 큰 해상도에 맞춰서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알고 있는 값들 사이에 빈칸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더 늘어나 있는 부분만큼 원래 있던 이미지처럼 더 필요한 부분에 2D 이미지를 넣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완전히 새로운 위치 임패딩을 처음부터 랜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치들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중간 위치 값을 계산한 후에 그 중간 위치의 값을 임패딩하여 부드럽게 끼워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논문에서는 일단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크기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VIT가 특히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강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데이터가 작을 때는 CNN이 가진 이미지 특화 구조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데이터가 매우 커지면 VIT도 스스로 이미지 구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크기는 바트를 참고로 했다고 하는데요. 바트를 참고해서 VIT 베이스, VIT large, VIT huge 총 3개를 나누었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VIT 슬래시 B 슬래시 뭐 14 이런 식으로 패치 크기가 무엇이었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험이 진행될 때 이분들은 레즈넷 기반 모델도 비교 대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 배치놈이 아니라 그룹놈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컨볼루션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대규모 전이 학습을 지금 전제로 깔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치 구성에 따라서 배치놈이 불안정할 수 있어서 그룹놈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CNN이랑 VIT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실험을 했는데 더 설명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습하신 방법이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모든 모델의 프리트레인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옵티마이저가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의 가중치를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러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조금씩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아담의 베타 1이랑 베타 2는 각각 그레디언트 평균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지, 그레디언트 제거 평균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배치 사이즈는 매우 큰 4,000, 거의 4,100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에 많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웨이트 디케이는 0.1로 설정을 했는데 얘는 모델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게 규제하는, 즉 벌점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줄이고 후에 있을 전이학습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 옆쪽에 매트릭스 확인을 해주시면 평가 지표로는 퓨샷 어큐레이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퓨샷 어큐레이시는 아주 적은 수의 샘플만 사용했을 때 모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미세 조정 비용이 너무 클 때 빠르게 모델의 표현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IT가 대규모 사전학습이랑 파인튜닝을 거쳤을 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VIT-H라고 하는 게 VIT 휴지였죠. 즉 가장 큰 모델에서 성능이 나쁘지 않게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가장 큰 모델에서 그리고 큰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좋게 나왔고요. 아래쪽 확인을 해보시면 TPU라고 나와 있는 게 뭔지 찾아봤더니 얘는 사전학습에 들어간 계산 자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더 큰 모델로 진행을 했을 때 다른 모델들, 라지에 비해서 훨씬 계산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도 레즈넷도 동일하게
그 계산 자원이 많이 들어갔지만 얘네들보다도 성능이 좀 더 뛰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으로도 좀 더 정확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그리드 VTAB는 앞에 말씀드렸던 전체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의미하고요. 얘네들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내추럴은 일반 자연 이미지, 스페셜라이즈드는 의료, 위성 같은 전문 이미지, 스트럭처럴드는 위치, 기하 구조 이해가 필요한 이미지인데 동일하게 전부 다 VIT 휴지 모델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뭔가 그래프들이 되게 많길래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VIT 럴지가 VIT 베이스보다 좀 더 적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큰 모델은 파라미터가 많아서 데이터가 부족하면 과적합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 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R에서 점점 데이터 수가 많아지는데 갑자기 VIT 휴지가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처럼 VIT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사실 동일한 건데요. 두 번째는 확인해 보시면 지금 하늘 색깔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데이터가 높아짐에 따라서 얘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레즈넷은 사실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거의 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VIT 모델들만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부분 그래프 봐주시면 얘네들은 가로축이 학습 계산 비용이고 세로축이 전위 성능, 즉 계산을 얼마나 많이 썼을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당연한 것처럼 계산을 많이 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VIT가 레즈넷보다 계산 효율이 좋은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제일 위에 있는 거는 VIT고 그리고 그 다음이 하이브리드, 그 다음이 레즈넷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VIT가 실제로 이미지 안에서 무엇을 보고 분석하는지 또한 논문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구조에 있었던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선형 투영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패치 안의 픽셀 구조를 읽는 필터처럼 작용을 하는데요. 이 필터를 PCA로 분석을 했을 때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선, 색변화, 방향성과 같은 미세 구조를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임베딩을 확인을 해보시면 VID는 처음에 2D 이미지 구조를 명시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치 구조를 어느 정도 복원을 하는 과정을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패치들의 위치 임베딩이 비슷하게 학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셀프 어텐션은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가까운 패치에 주로 어텐션을 주거나 멀리 떨어진 헤드에 패- 멀리 떨어진 헤드에 어텐션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를 한번 봐보시면 입력 이미지와 어텐션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클래스 토큰이나 최종 예측에 가까운 토큰이 이미지에 어느 영역을 주로 보는지 시각화한 것이고요.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바로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NLP에서 트랜스포머를 성공한 이유도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이 사람들이 왜 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먼저 트랜스포머는 이 구조 자체가 크기를 키우는 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VIT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대규모 자기지도 사전학습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기지도 학습이 무엇이냐? 사람이 직접 정답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데이터 자체에서 학습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에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미지 일부를 가려놓고 나머지를 보고 빈칸을 맞히게 하는 학습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RGB 임베딩 핀터나 위치 임베딩 유사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놨는데요. 아래 설명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보면 일단 핵심 정리로 총 5가지를 분류했는데 사실 논문이 되게 반복을 많이 해서 설명을 해놔가지고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거의 그대로 적용을 했고 CNN처럼 이미지 전용 구조를 많이 넣지 않았어요. 즉 편향을 많이 넣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패치 시퀀스로 바꿔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는 과정을 거쳤고요.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면 성능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한계를 언급을 했는데요. 탐지나 분할, 자기지도 학습 등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으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논문 자체가 주로 이미지 분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객체 탐지나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더 복잡한 비전 작업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VIT의 조금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 크기를 키웠을 때 성능이 잘 향상되는 방향으로 확장성이 매우 큰 모델이고요. 계산 자원 대비 성능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발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표가 너무 많길래 그냥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